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24장에 기자분립, 과자불행이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움 속에 그 순리가 담겨 있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말은 오늘 파워피플에서 만나볼 주인공께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영의 파워피플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앞에 계시는데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신 최성준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좀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또 감동을 느끼시면서 방송을 보시고 통신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최성준 위원장님은 방송통신위원장님이라기보다는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법조계의 대선배님이시자 오랜 동안 거의 28년여 동안을 법관으로서 법원에서의 또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이 지금 행정부에 또 이런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새 소위 말하는 핫하다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계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지 저는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 바로 우리 최성준 위원장님의 지나온 인생의 이력들을 한번 쭉 말씀을 듣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키워드인데요. 네. 제가 우리 위원장님의 인생의 키워드를 보다 보니까 검정고시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검정고시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혹시 검정고시를 보셨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내놓고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알고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네. 제가 5학년 때 무시험 제도로, 중학교 무시험 제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이전에는 중학교는 다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시험은 이제 두 번째 해인 셈이 되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울 시내 학군이 4개밖에 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네. 굉장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집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1년 선배들이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던지 뭐 중학교를 굳이 다닐 필요가 있느냐, 검정고시에서 이제 좋은 고등학교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원을 또 다니고 네. 그러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걸 몰랐으면 저도 평범한 중학교 생활을 했을 텐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길도 있구나.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조금밖에 안 다니고 네. 결국 자퇴를 하고 중학교를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고입 검정고시 준비를 한 거죠. 사실은 우리 최성준 위원장님의 연배를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은 지금 아이들과 그때 당시에 학교에 학원을 다니셨다는 말씀이 참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절대 그러실 수 있는 연배는 아니신 것 같고요. 뭐 그때는 그러니까 뭐 판단력도 많이 부족한 때고 그래서 학원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주간 야간 이제 네. 2개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대단한 결심을 하셨는데요. 글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네. 그때 그 결심이 바람직했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그 검정고시를 결국 이제 통과하셔서 고등학교를 가셨는데 그럼 그 검정고시에서 얻으신 것이 있거나 또는 또 잃으신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3년에 할 걸 이제 2년으로 단축을 네. 한 결과여서 형식적으로는 1년을 번 셈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학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만남도 이제 좀 이게 어긋나게 되고 네네. 그리고 뭐 잘하시는 것처럼 학교 생활이라는 게 반드시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렇죠.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야간으로 학원만 다니고 공부만 하는 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좀 다양하게 얻어야 될 부분들을 네. 혹시 못 얻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예. 검정고시면 정말 또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셨군요. 네. 예. 근데 또 우리 위원장님의 인생의 또 키워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머니의 이름으로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마 본인의 마음에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그 뭉클하면서도 가장 가슴속 깊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의미로 정하니까 어머니의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굳이 인생의 키워드로 어머니의 이름으로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와 무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하시는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위랑 이렇게 보더라도 특히 저희 어머님께서는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 네. 열심히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독려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 사회에 진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네. 이 부모로서의 책임이시다. 네네. 라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좀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그냥 공부하는 뒷바라지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네. 그러셔서 저희들도 뭐 참 한참 이제 뛰어놀고 그럴 때에는 어떤 때는 좀 부담으로 좀 와닿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따랐고 또 어머니께서는 그러면서도 각자 저희가 삼형제인데요. 네. 각자의 희망은 또 최대한 존중을 해주시면서 네. 그렇게 저희들을 이제 길러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에는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고마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어머님의 그런 단어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단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럼 그 어머님께서 우리 위원장님을 지금 현재 모습까지 이렇게 쭉 만들고 키워주셨다고 볼 때 그 어머님께서의 가장 올곧은 이미지 하나 정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굉장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능하면 이제 전문직으로 나가길 희망하셨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된 거는 결국에는 어머니께서 길을 이렇게 잘 닦아주셨기 때문에 뜻을 펼 수가 있었지 않나. 그런 어머님의 이름으로 또 기금을 마련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81년도에 네. 81년도에 이제 유방암이 처음 이제 발견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재발이 되는데 재발이 되면서도 또 뭐 계속 수술하고 그러시면서 그냥 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은 상태도 됐다가 또 안 네. 좋아지셨다가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병원에 많이 가셨고 수술도 굉장히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삼형제가 모여서 이제 저희들은 뭐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머님 치료비를 이렇게 이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어머니 계속 이렇게 편찮으신 걸 보니까는 그런 분들 생각이 난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어머님 그냥 퇴원하시면 어머님 이제
생전에 네. 저희들이 이제 어머님 이름으로 뭐 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약간 이제 안 좋게 돼가지고 이제 퇴원 못하고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기왕 이제 저희들 얘기를 꺼냈던 거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또 상속도 일부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어머님을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암 환자 중에 뭐 간단한 암은 아니고 네. 좀 이제 그 중한 거여가지고 많은 치료비가 드는 분들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 어머님 이름으로 기금을 좀 만들어서 마침 동생이 또 병원에 있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바로 지척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오랫동안 따뜻한 시선으로 보아오셨던 어떤 분이 위원장님께 드리는 영상 멘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과연 어떤 분이실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계실지 한번 직접 보시죠. 궁금합니다. 네. 최 위원장님하고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만난 사이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됐고 그때 공부도 같이 하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은 몇 명 모여서 축구하는 멤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도 같이 하고 원래 그 같이 좀 놀아야 정이 든다는데 그렇게 시작된 우정이었고요. 그 후에 대학교 진학 같이 하고 그리고 판사의 길도 같이 걸으면서 지금까지 쭉 깊은 그런 친구 관계 유지를 해왔습니다. 따져보니까 한 3, 4년 되는 그런 오랜 친구 사이이네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고등학교 이제 처음 만나서 보니까 뭐 공부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세상살이에 대한 호기심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좋은 성과로 연결이 또 되었는데 이렇게 판사의 길을 걸을 때에는 재판이나 혹은 재판과 관련되는 어떤 연구활동 이런 부분으로 이게 전환이 돼서 그게 나중에는 어떤 지적 호기심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되게 이렇게 그 뭐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이렇게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좀 차가운 느낌을 주기가 쉬운데 또 다른 큰 인간적인 특징이 참 소박하고 소탈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건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그리고 봉사하겠다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혼자서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자주 연락하고 지냈는데 최근 한두 달 연락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면은 평생을 지켜봐서 알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인 거 저도 알고 우리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특이하게도 사법부에서도 일을 오래 했고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경력을 이렇게 쌓은 이런 좋은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역량하고 경력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나라에서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도 더 많은 일, 더 큰 일 할 것을 기대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발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김용섭 변호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친구시라고요. 자, 이렇게 김용섭 변호사님께서 우리 위원장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짧게 화답의 의 소감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김용섭 변호사는 뭐 고등학교 때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또 서로 뜻이 잘 맞아서 서로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지금 법원에 있다가 나가서 지금 또 따로 하고 있다가 지금 큰 로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성공을 하시기를 더 기원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김용섭 변호사님도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그리고 제대로 정말 무게중심이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네.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28년 동안의 법원의 생활을 어떻게 해서 우리 또 행정부처의 중요한 일원으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게 되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 변화가 있으셨는지를 궁금한데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1996년부터 그 한국정보법학회라는 학회 활동을 해왔었고, 네. 또 아까 쭉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춘천지방법원장을 2년을 마치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생각에는 정년까지 이제 법관으로 근무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평생법관제를 이제 대법원에 실시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행정재판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때였었는데, 이제 우연히 이런 이제 제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이런 학회 활동으로 뭐 방송통신 인터넷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것도 이제 고려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상당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걸어온 길을 이제 방향을 바꾸는 바꿔야 마느냐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그러시죠.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내린 결론은 그 외길 한 평생을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또 이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제가 쌓아온 그 각종 경험, 경륜,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분야에서 네. 제 나름대로의 새로운 역할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고심 끝에 이제 승낙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방송통신 인터넷이 굉장히 좀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또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서로 얽혀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중에 또 이해관계자의 또 한 부분은 또 국민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법원에서 쭉 재판을 해오는 것이 뭐 물론 저기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당사자들의 그 다양한 이야기, 사정을 듣고 거기에 가장 맞는 적합한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도 일부분은 법원의 업무하고 서로 이렇게 접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역할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네. 법조인의 또 하나의 진출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제 우리 한국의 방송 콘텐츠, 또 어떤 미디어의 힘, 이런 게 정말 전 세계 소위 말해서 K-팝이니 한류니 해서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저 또한 많이 보게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했을 땐 사실은 뭐 그냥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했지만, 막상 또 해외에 나갔을 때 곳곳에 우리나라 한류 뭐 스타들이며 또 노래들이 나오고 영화들이 상을 받고 이러는 것을 직접 해외에서 보는 경우는 또 그 느낌이 또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서의 이 큰 기구와 또한 그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지금 이걸 끌고 나가시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저 또한 국민의 한 명으로서의 응원과, 그리고 또한 이런 방송통신위원회를 제대로 잘 끌고 가주십사 하는 기대의 말씀을 한 번에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참 책임감이 무겁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저도 요새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이 미디어 환경 또는 이 텔레비전이 주는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는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막 집에 뛰어가고 뭐 무슨 귀가 시계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한때 그랬었는데요. 요새는 이제는 그 프로그램이 어느 시간에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다 원한다면 원하는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보는 이런 시스템까지 이제 지금 오왔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과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그 시청률만 잡는 게 아니라 뭐 다시 보기라든지 또 PC에서 보는 거라든지 스마트폰으로도 보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시청들을 함께 고려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청률을 판단하고 그 시청률에 기한 제도를 만드시는 이런 통합 시청률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셔서 지금 이제 시행에 옮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통합 시청률 제도 통합 시청 점유율 제도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도입은 안 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은 영역이어가지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통합시청 점유율을 시범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청 점유율이라는 거는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의 제작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네. 또 그 광고를 의뢰하는 분한테는 어느 방송에다가 광고를 주는 게 더 좋은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당연히 다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실시간 시청률만 조사하면 되지만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VOD를 보시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PC로 별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TV에다가 피플미터 달아가지고 거기서 얼마큼 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결국엔 반쪽 조사밖에 안 되는 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조사를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통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는 거를 예. 조사를 하려면 그 스마트폰에서 그 뭘 보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시범조사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오디오 매칭으로 해가지고 어떤 오디오가 나오는지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보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거에 이제 정확도가 얼만큼 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시범조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선 아주 초보적인 걸 한번 해봤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구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TV 실시간 조사 따로, 그 다음에 VOD 가구별로 해가지고 보는 것도 따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린 스마트폰, PC로 보는 거, 그거를 또 따로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의 신뢰성을 확인한 다음에 또 그거를 어떻게 통합을 하면 가장 정확한 시청 점유율을 낼지 그런 것들을 지금 시범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걸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분석하면 앞으로의 로드맵이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비전, 예전에는 텔레비전에 몇몇의 그 소위 표본 텔레비전에다가 그걸 달아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뭐를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아주 심플했지만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도저히 시청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건 정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또한 스마트폰 또 다시 보기, 뭐 다시 보기는 그래도 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에서 과연 개인이 이것을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의 이 IT 접목을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런 정확한 말 그대로 통합 시청률을 판단하고 확인한다. 이건 진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 들고요. 또 그 정도의 어떤 IT 기술을 과연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지금 뭐 저기 기술을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검증해본 거로는 정확도가 뭐 한 80,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범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외국에는 또 다른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우리나라에서 시범조사도 의미가 있지만 네.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네.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지금 외국의 제도도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거를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바로 광고 분야인데요. 네. 사실 이제 뭐 현대인들은 광고의 홍수에 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뭐 알게 모르게 광고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새로운 우리가 이제 컴퓨터 또 광고 IT 이 산업과 맞물려서 새로 등장하는 광고 분야가 바로 가상 광고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공부를 하면서 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가상 광고가 과연 무엇인지 또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어떤 광고로 받아들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네. 이걸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면 그만한 이제 제작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비는 점점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방송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방송 광고였었는데 예. 방송 광고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점차 오히려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은 다 성장을 하고 있음에 반해서 그 이유는 아까 그 통합 시청률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TV로 시청 본방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VOD나 네.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광고를 프로그램을 많이 보니까 네. 거기에 광고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모바일로 지금 인터넷으로 광고가 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청자들께 좋은 컨텐츠를 품격 있는 컨텐츠를 이제 못 만들어 드리는 네. 그런 우려가 생겨서 현재 그 가장 전형적인 광고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앞에 하는 또 뒤에 하는 네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광고라고 통칭해서 네. 부르는데요. 그런 광고가 일반적인 광고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 광고 들어가는 유료 방송에만 허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느끼시겠지만 TV 볼 때 광고 보고 프로그램 보는 게 아니고 광고가 시작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다른 채널 잠시 갔다가 네, 여기 그렇죠. 시작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느 광고주가 거기다가 광고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늘려야 되겠는데 단순히 뭐 프로그램 광고의 시간을 늘려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런 그 새로운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네. 새로운 형태의 신유형의 광고를 자꾸 이제 개발을 해서 다만 그런 광고로 인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보실 때 그 프로그램의 흐름, 네. 프로그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광고를 자꾸 허용을 하는 것을 네.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아마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야구 중계 같은 거 할 때 그 회가 넘어갈 때 네네. 그 중간에 그 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광고들이 기업 광고들이 뜨죠. 그거는 네. 이제 컴퓨터 그래픽 형태로 뜨는 광고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광고들을 이제 오락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스포츠 중계가 아닌 스포츠의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에도 네. 좀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락은 저희들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네. 어떤 음료를 여기다 갖다가 이제 그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뭐 드라마에서 외벽에 빈 공간이 있으면 네네. 주인공이 지나갈 때 그 네. 빈 공간에다가 광고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프로그램 상에서의 IT 기술을 가지고 예. 실제로 어떤 제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에서의 예. 광고가 바로 가상 광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데 장애만 되지 않으면 네. 거슬리지만 않으면은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자. 네. 해서 이제 저희가 그 가상 광고 제도를 요번에 방송법 시행령을 하면서 네네. 그 허용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락과 네. 스포츠 보도 네. 프로그램에 이제 늘려놨고 네. 그다음에 유료 방송의 경우에 시간도 조금 좀 연장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청자들한테 불편함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지금 그 9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가상 광고에 관한 그 이제 규칙을 고시 형태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가상 광고의 종류도 나열을 하고 어떤 때는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때는 어느 정도의 크기 이하로 해야 된다. 네. 또 화면을 또 뭐 이렇게 분할한다든지 화면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안 된다. 네.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가상 광고를 할 때 그 좀 혼란이 생기지 않고 그런 기준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를 네. 고시로 지금 만들어서 곧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게 과정이군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 형태로 제작되는 프로그램 이름에 협찬주, 즉 광고주겠죠? 광고주의 이름을 넣어서 프로그램 제목을 만드는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허가 여부도 지금 현안으로 다루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건가요? 예, 지금 이제 그 협찬은 기본적으로 협찬은 이제 TV를 보실 때 드라마 끝나고 네. 제일 마지막 기업이 쭉 장면에 나오죠. 협찬주 해가지고 쭉 나오지요. 네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광고하고는 달리 네. 그 협찬을 한 업체의 뭐 제품이 직접 광고가 된다든지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오히려 금지가 되어 있고 다만 제작비 협찬, 뭐 장소 협찬, 예. 그다음에 뭐 소품 협찬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를 고지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저희 협찬 고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협찬 고지요. 예, 네. 지금은 협찬 고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로그램 끝나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쭉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반대로 그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네. 프로그램 제목에서 그 협찬주를 쓰고 네. 제목과 함께 이렇게 매칭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제목에 하는 것을. 협찬주의 이름과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무슨 제목이 이제 같이 저기 들어간다. 기업 이름을 쓰고 예. 하는 뭐 누구와 함께하는 뭐 무한도전 이렇게 네. 하면은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 눈길을 확 끌 수가 있겠죠. 예. 프로그램 그러면서 제목에 아예 기업 입장에서는 뭐 세세한 상품을 광고를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자신의 기업 이미지를 예. 제고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저희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네. 타이틀 때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광고를 할 때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그 프로그램 제목이 떠 있죠. 이렇게. 네네. 그렇게 떠 있을 때 거기에만 쓸 수 있다든지 그 프로그램 내용과는 관계없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좀 신경을 써서 만들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가 기존의 광고는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후로 있었던 것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 주명을 고지하는 것도 사실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후에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 프로그램 네.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 때 프로그램 내용에 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일부 저기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렇게 제목에 누구누구와 함께하는 이런 기업명이 들어가면 네. 그 내용에 그 저기 기업명이 표시된 건 아니지만 네. 그 내용을 그 기업한테 뭔가 좀 유리하게 만들도록 영향을 아무래도 미칠 그렇게 소지가 좀 생각할 있을 것 것이다. 같아요. 네. 라는 또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가상 광고에 관한 그 고시는 9월 21일부터 이제 방송법 시행령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9월 1일부터요. 예, 그다음에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은 예. 그건 별도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직 시기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서 네. 다양한 의견들 주신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좀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참 우리 방송 환경이며 또 광고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네요. 저희로서는 시청자분들께 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광고나 협찬 고지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 광고나 협찬 고지가 자꾸 생겨야지만 제작 재원이 생기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훨씬 더 질 좋은 네.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운영의 묘 또한 지금까지의 판결로서의 그 국민들에게 좋은 해답을 주셨던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헤쳐서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에 관련된 것이 이제 가상 광고든 또 협찬이든 이런 있었다면 지금 이제 통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지요. 네. 한 11개월쯤 전에 드디어 이제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대폰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통신에 관련된 그 요금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한번 법령의 개정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게 소위 말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단말기 유통법이 네. 이제 드디어 쭉 진행이 된 지 11개월이라는 나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단말기 유통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국민들 또는 뭐 각자의 또 이해 당사자들이 내놓은 평가들은 사실 분분할 수 있을 듯한데요. 네. 이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은 지난 11개월 동안의 유통법,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뭐 지금 우리나라 그 단말기 보급 현황이 네. 5,800만 대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저희 인구가 지금 인구보다 더 많은 건가요? 5,150만 정도 되니까 네. 그 정도로 이동통신 단말기는 전 국민의 사실 관심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필수품이고요. 네. 그런데 가격도 진짜 적지도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말기 유통법이 생기기 이전 상황을 보시면 어느 특정 시기에 네. 또 아주 잠깐 네. 네. 특정 단말기에 많은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막 네, 돌려가고 밤을 새워서 막 그 네. 매장에서 진을 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도 그게 다 불법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네. 그 당시 27만 원이 이용자 차별의 한계였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조사해가지고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규 영업, 신규 모집 금지를 제재를 가하고 쭉 해온 걸 반복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재를 받으면 그 다음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번호 이동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가입자를 뺏어오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불법 보조금을 써가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해왔던 현실이지요. 네. 이래서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단말기 유통법이고, 그거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시장이 투명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원금을 주고 싶은 액수를 공실하도록 네.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로 번호 이동, 남의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서 일시성으로 이렇게 주는 지원금보다는 네. 이용자 차별 없이 골고루 모든 이용자에게 나눠줘야지 소위 말하는 호갱이 안 생긴다. 네. 그래서 그런 목적하에 이제 단말기유통법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예. 그 단말기유통법이 뭐 지금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다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용자 차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과거에는 번호 이동만 지원금 줬고 기기 변경하면 아주 홀대받고 지원금 하나도 못 받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동일하게 요금제에 맞게 비례해서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그 불평을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우연히 그런 그 일시적으로 싸게 주는 거를 내가 가서 딱 만나면 네. 내가 굉장히 헐값에 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기회가 자꾸 없어졌다. 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애석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저희는 균등하게 이제 지원금이 나눠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의미 있는 변화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이제는 그 지원금으로 그 이용자를 뺏는 게 아니고 네. 내 서비스의 질이 좋고 네. 그 다음에 내 요금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통해 가지고 네. 다른 통신사의 이용자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네. 그런 경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그 단말기 가격도 단말기 가격은 높게 책정해 놓고
더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가 요금제 쓰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냥 정상적인 요금으로 가자. 정상적인 단말기 가격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게 저희 바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고가 요금제 가입할 이유가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고가 요금제 안 하고 오히려 지원금도 적게 받지만은 균등하게 다 이렇게 받으면서 하는 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예. 서서히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그런 요금 경쟁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 멤버십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그다음에 단말기 가격도 눈에 띄게 그게 뭐 몇십만 원씩 낮아진 건 아닙니다만은 차츰차츰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 네. 최근에 나온 그 특정 사건에서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제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것보다 한 20만 원 가까이 지금 값이 내려갔거든요. 예. 그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다만 아직도 좀 뭐 제도로서 100%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상 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네. 뭔가 좀 보완할 것은 없는지 네. 그런 건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원장님께 저희가 드릴 마지막 질문이 될 듯한데요. 네. 지금 한평생을 법관으로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중요한 행정부처의 일원 수장으로서의 부처를 이끌고 계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마음에 품고 계신 인생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저희의 비전과 정책 네.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 비전에 맞게 정책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네. 완수해 나가는 것. 거기에는 이제 지금 쭉 말씀드렸던 방송 제작 재원을 좀 충실화해서 한류가 더 확산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네. 또 뭐 이동통신 단말장치 시장이 좀 더 투명화되고 좀 안정화돼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 토대를 만드는 거.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네.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위원장으로서의 이제 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네. 또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이제 해왔던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네. 제 나름대로 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뭐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법관으로서 또는 이제 행정부에 와서의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그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법관으로서의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리고 또 이제는 행정부의 매우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계속 행보를 하고 계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멋진 정책을 올바로 수행한 법조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실 것을 정말 국민과 법조 후배로서 함께 기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 서비스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인 동시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선도해온 분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질 높은 방송통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행복을 가져다 드리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항상 열린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